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들 보내셨습니까? 뭐 그냥 푹 쉬기만 했어도 잘한 겁니다. 자, 이제 또 한 텀이 지나가고 이제 문제풀이로 왔는데, 문제풀이를 이제 하기 전에 그냥 문제풀이라는 뭐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한다고 할 때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볼 때와 그냥 볼 때랑은 이렇게 시야가 좀 달라져요. 조금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푸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미있어야만 돼요. 공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 할 적에는 탄수화물만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다 어우러진 문제들이 곳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는 이게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풀다 보면 탄수화물을 풀고 있는데 지방이랑 엉겨진 것들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거 탄수화물에 왜 이게 나와가 아니라 다 이해가 되고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뭐 시험이 임박한 게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안 풀리면 답이 어디에 있더라는 알아야 돼. 내가 어디를 찾으면 이 답이 있었어.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지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풀어나가면서 이게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수업 전에 이제 우리가 이론 때 영양학은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이제 시간도 있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거를 문제풀이 때 같이 한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수업이 6개로 큰 단락을 지을 수가 있어요. 문제의 구성이. 그리고 수업은 뭐 시크릿 자료라고 하는 것처럼 해서 제가 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단권화라는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길래 그냥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수업 전에 그 과목에 대한 거를 요약본을 해서 빈칸을 줘서 수업하기 전에 아마 나눠지게 될 거예요. 어떨 때는 수요일 날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전주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럼 가져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문제 풀기 전에 그걸 한번 훑고, 그리고 나서 교재가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두 파트로 나뉘는데 하나는 앞쪽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이제 모의고사라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랑 또 문제를 조금 추가를 해서 기본 문제들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파트가 있고 한 20문제 정도씩, 그리고는 이제 기출 문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 때 그냥 답을만 푸는 걸로 하지 않을 거고, 한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었으면 그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쌍둥이 문제라고 하는 파일에 보면은 이제 자료에 보면은 비슷한 거를 몇 문제 뭐 하나, 어떤 거는 뭐 두세 문제씩 붙여가지고 다른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업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탄수화물부터 하기 전에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이거는 2013년까지에 해당이 되는 문제 수가 아주 많았던 건데, 이거는 그냥 오로지 영양학에 대한 것만 나온 것들을 위주로 뽑았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다른 과목이랑 접목되어져 있는 게 많죠. 판정도 있고 또 식사요법도 영양학 베이스로 해서 같이 문제 풀어. 그런 것들은 조금 빼고 포함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온 특성들을 보는데, 사실 2008년에는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존에 있는 영양사분들을 이제 교사로 올리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치는 시험이었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양학과 관련된 부분, 초창기에는 영양교육에 대한 문제가 많았어요. 영양교육에 대한 것이 그 객관식 문제를 할 때.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교육 문제가 적은 편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해마다 골고루 한 문제씩은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은 어느 부분이 중요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 나왔어요, 골고루.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지질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대사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왔고, 탄수화물은 당뇨하고 관련된 것과 연관시어서 답을 내라는 것들이 초창기에는 좀 많이 나온 편이었고, 비타민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문항수가 줄고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골고루 다 잘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라 그러죠? 안 배웠던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했고 의외로 무기질 분야가 조금 적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좀 늘긴 했는데 그리고 비타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 또 주관식 문제를 푸는 게 있었잖아요. 별도로. 그죠? 별도 주관식 문제를 푸는 길게 내는 데서는 지방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정말 많이 영양학적으로 문항수가 확 몰렸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양과 관련 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과목이랑 연계가 되면 이제 글로 돌려서 그 선생님이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바탕은 영양학 바탕에서 응용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양학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풀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바퀴를 돌 때 다시 한번 다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골고루 나옵니다.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저것처럼 만든 표를 이렇게 붙들어 놓고 문제 내신 선생님들이 안 나온 걸 찾아서 이제 내려고 애를 쓰시겠지만 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또 겹쳐요. 밑에 무기질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철분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철에 대한 것들이 정말 골고루 다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더라도 안 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내년까지도 해당이 안 되겠지만 섭취 기준이 바뀌는 타이밍에는 확실히 문제가 확 바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걸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온 것들에 대한 이름들을 봤을 때 뭐 문항은 안 보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배운 바가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거 참고해서 공부하실 때 체크마크를 하고 또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여기에 찍어 놓은 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은 전반적으로 문항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해마다 한두 문제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제가 부담이 하긴 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먼저 수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나눠줬던 프린트물인데 오늘 또 제가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게 칼라잖아.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었고 2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조금 변했어요. 달라졌어. 그러니까는 뒷장을 볼 때는 오늘 나눠주린 걸로 하고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풀어온 걸로 하고 참고 자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다 훑어볼 텐데 뭐 꼼꼼히 구석까지 보진 않지만 큰 틀을 본다는 생각을 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류부터 보는데 단당류, 이당류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다 볼 건데 옆에 있는 것들은 탄소의 숫자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글루코즈, 프룩토즈, 갈락토즈, 리보스하고 데옥시리복스는 6탄당과 5탄당이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이당류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서당 같은 경우 구성 우리 알다시피 글루코즈하고 프룩토즈로 이루어져 있고 유당은 글루코즈와 갈락토즈 또 메가당은 두 개의 글루코즈로 되어져 있다. 우리가 말토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원성 여부에 대한 거는 이제 모든 탄수화물 중에서 단 하나만 그 중에 뭐가 있을까? 환원당은 유당밖에 없어요. 여기만 그 나머지는 다 아니지. 서당만 비환원당이고 나머지는 다 환원당이다. 포도당도 환원당이에요. 전분도 환원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서당만 비환원당이다. 왜냐하면 기능기끼리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합의 이름을 보면은 서당은 베타14, 유당과 메가당은 둘 다 알파인데 이제 알파 14, 알파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베타 결합을 자를 수 있는 여기가 1사죠. 그지? 여기 이렇게 바뀌었나? 그리고 여기에서 베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효소들이 베타 결합을 자를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 있는 게 뭐다? 서당을 자를 수 있는 거 뭐죠? 이걸 자를 수 있는 거 슈크라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서당은 유당은 락타제이고 메가당은 말타제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효소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올리고당이랑 다당류인데 우리가 라피노스하고 스타키오스가 올리고당으로 봤습니다. 그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탄소의 숫자죠, 그죠? 3탄당이랑
3당류, 4당류, 자꾸 4탄당, 5탄당인데 3당류. 그래서 앞에 여기에 있었던 글루코즈에 붙어있던 6은 탄소수가 6개라는 뜻이고, 뒤에 라피노스하고 스타키오스에 있는 3과 4는 단당류가 3개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라피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당류가 골고루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키오스는 이 중에서 갈락토스만 2개가 더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스타키오스다. 그리고 얘네들은 대표적인 올리고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되고, 다당류는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셀룰로즈, 글리코겐이 있는데 구성은 알밀로즈, 아밀로펙틴, 글리코겐 모두 알파 글루코즈이고, 셀룰로즈만 베타 글루코즈로 구성되어져 있고, 결합 방법은 아밀로즈하고 셀룰로즈는 알파 14, 아밀로펙틴은 14와 16, 글리코겐도 마찬가지로 14와 16인데, 14와 16으로 됐다는 것은 뭐가 됐다? 가지가 있어서 옆으로 뻗어나간 형태다라고 해서 이 결합의 형태 같은 것들도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에 대한 거 한번 볼게요. 수용성이랑 불용성으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고, 수용성은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 대표적인 것들만, 불용성은 혹은 펙틴이나 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왜 이게 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지? 리그닌이 여기 와야 되죠, 그죠? 헤미셀룰로즈는 불용성에도 일부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 볼 수가 있고, 위에 이제 기능들을 먼저 본다면, 수용성에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수용성에만 해당되는 건 사실 아닌 부분도 있어요. 같이 보는 것도 있고, 이제 수용성에만 정해진 것들도 있는데, 기능들을 보면 일단 위를 통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식이섬유 전체를 봤을 때 위를 통과하는 것은 지연, 천천히 위를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장을 통과하는 것은 단축시킨다. 시간이 빨라지게 된다. 당이나 콜레스테롤, 무기질의 흡수 속도는 지연, 더디게 된다. 이 지연되는 것이 위에서 통과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용성의 경우 담즙산의 재흡수를 방해하는데, 담즙산의 장간순환을 억제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저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불용성의 기능은 주로 이제 배변에 관련된 것, 변비나 개실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특징을 본다면, 수용성은 물에 용해되어서 개를 형성한다. 그리고 수용성은 대장 내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서 단수의 지방산을 만드는데 아세트산, 부티르산, 프로피온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단수의 지방산이다. 그리고 불용성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소화와 흡수. 기관에 따라서 보시면 구강에서는 탄수화물에 대한 저작작용, 그 다음에 타액 아밀라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프티알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액은 pH가 6.8 정도의 그런, 약간의 염기성을, 알칼리성을 띠고 있고, 대상 당류는 이 타액 아밀라제가, 소화를 하기 위한 대상 당류는 전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분에 작용을 해서 알파 14 결합을 절단을 하고, 위로 넘어가면 초기에는 프티알린이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 아직 산에 의해서 pH가 조정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산이 분비가 되는 것, 그리고 이때 소화의 특징은 소화 물질들과 혼합된 이때 드디어 유미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유미즙은 미셸입니까? 카엠입니까? 미셸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들어갔을 적에 섞인 상태의 종류가 2가지라 그랬어요. 카임이라고 하는 유미즙도 있고, 또 미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책에 따라서 이것도 유미즙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분을 분명히 했을 경우에는 카임과 미셸로 나누면 돼요. 카임이라고 하는 건 CHYM인데, 카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섞인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 음식물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들어갔을 적에는 이 카임이 형성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섞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pH 4 이하가 되면 초기에 약간 작용하던 프티알린의 활성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12지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는 소화작용으로서는 췌장 아밀라제가 나오고, 또 췌장액이 나오는데 그것이 또 약간 약알칼리성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소화액이 나오기 때문에 세크레틴이라는 것이 분비가 될 거다라는 것이 있고, 대상 당류는 위에서 한번 약간 이제 절단이 된
덱스트린이나 말토스 등이 이제 췌장 아밀라제에서 분해가 될 거고, 이건 역시 알파 1사 결합을 할 거다. 그리고 췌장액에 의한 유미즙이 중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12지장에서는 또 중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물질이 있었는데, 알칼리성 췌장액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 그거는 호르몬이고, 나오는 물질, 그리고 산성인 것을 이제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담즙이지. 담즙도 약알칼리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탄수화물이라서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 췌장액에 의해서 유미즙이 중화된다는 건 밑에다가 이게 전체 소화라면 뭐 담즙에 의한 이 유미즙이 중화되는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는 말타제, 슈크라제, 락타제, 대상 당류는 말토주, 슈크로즈, 락토즈가 있습니다. 분해가 됐을 경우 말타제는 말토주를 2개의 글루코즈로, 슈크라제는 글루코즈와 프룩토즈로, 락타제는 글루코즈와 갈락토즈로 나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알고, 흡수되는 방법은 글루코즈하고 갈락토즈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흡수가 됩니까? 능동수송, 그리고 NAK 펌프를 이용한 그런 이제 능동수송에 의해서. 프룩토즈는 촉진 확산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소화흡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뒷장에 보면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데, 이거 생각보다 잘 보이네. 난 너무 안 보일까봐 엄청 들 수 있으면 크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이제 요약해낸 표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3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 요 부분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이 ABCD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이름이라고 보면 되고, 자세히 보면 우리가 배운 뭐 여기 보면은 지방산까지 있지만 그 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걸 보고 따라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외워 쓰지는 못하더라도 들은 바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건 전체 그림이고, 옆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TC의 회로를 정리한 거고, 밑에 있는 F라고 한 것은 여기서 F는 당신생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생은 이 피루부산에서 PEP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간다라고 해서 옆에 부연 설명을 했고, 자세히 보면 이 화살표들이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까만색은 일반적인 거고,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당신생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여기에서 나가는 거, 요 위쪽으로 나가는 것은 여기선 핑크로 돼 있는데, 요게 요 단계다. F 단계다. 거꾸로 간다면 피루부산이 PEP로 가는 단계는 별표인데, 별표는 여기에 있다. 여기를 올라가고 나서는 다 이게 양방향이에요. 그죠? 양방향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하고 요 단계가 이제 또 여기가 이제 속도 조절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초록색이 된 것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역방향이 된다 안 된다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효소예요. 한 효소가 양방향을 다 조절하는 겁니다. 이 까만색 선은. 이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 여기는 하지 말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여기는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효소일 거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프룩토즈에서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다시 보겠지만, 여기 너무 작지?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걸 크게 했는데, 여기서는 프룩토즈에서부터 이제 넘어오고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무튼 여기서 있고, 글루코즈하고 갈락토즈하고 글루코즈를 통해서 글리코겐이 만들어지더라. 여러분들이 그 기억이 납니까? 이 부분? 갈락토즈가 대사가 되면서 UDP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UDP가 있으면서 글루코즈랑 바뀌어지면 갈락토즈는 포도당이 되지 않고도 글리코겐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죠? 그리고 글리코겐은 이렇게 해서 글루코즈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글리코겐 대사이고, 쭉 이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글루코즈 6인산이 되었을 적에는 갈 곳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1이 내려가면 해당 과정이지만, 여기서 1위로 넘어가면 이건 뭐다? 리블로스, 리보스가 나오니까 5탄당 이상 경로도 이렇게 넘어갈 거다. 프룩토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프룩토스에서부터 넘어가는 걸 보면 1인산이 됩니다. 그죠? 1인산이 되고, 이 1인산이 1로 넘어갈 수도 있고, 글리세롤 알데하이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얘네 둘로 나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쭉 내려오면 뭐가 돼? 글리세롤 3인산이 돼요. 글리세롤 3인산이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지방을 합성하는 백본으로 얘가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프룩토즈는 글리세롤을 이렇게 통해서 글리세롤, 그러니까 지방산을 만드는 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포도당에 비해서. 그리고 이 프룩토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해서 글리세롤 3인산이 될 수도 있지만 프룩토스 자체가 DHAP가 돼서 이렇게 넘어가서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더라. 이건 우리 교재에 다 꼼꼼히 있으니까 이건 큰 제목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쭉 여기 해당 과정에 대한 거 쭉 봤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지방산을 만드는데, 지방산이 만들어지면 이제 인지질로 넘어갈 거다. 근데 지방산은 어디서? 아세틸코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저건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TCA 회로에서 각각의 필요한 조효소들의 이름. 그 다음에 요거는 피루부산에서 PEP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회도로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어떤 효소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또 자료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단계별로 요약을 한 문장으로 해본다면 중요한 것들로 3페이지로 넘겨보세요. 해당 과정이다. 그럼 이것이 진행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 세포질에서 되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글루코즈 한 분자가 피루부산 두 분자로 된다는 것이 이 해당 과정의 큰 그 틀이에요. 그리고 에너지의 변화는 피루베이트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7ATP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형태는 두 개의 NADH와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7ATP가 만들어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단계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단계는 2단계입니다. 여기가 속도 조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10단계에 걸쳐서 있는 것들 중에서 글루코즈가 6인산이 되는 단계, 그 다음에 프룩토즈가 프룩토스 1,6,2인산이 되는 단계, 그 다음에 PEP가 피루베이트가 되는 이 단계가 속도 조절 단계인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 가지의 특징, 이 대사의 세 가지 특징. 당신생을 할 때 효소가 달리 가는 그 단계였던 거예요. 그 부분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우회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응에 대한 거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피루베이트까지 됐다라고 하면 호기적인 반응이 되면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뭐가 될까? 아세틸코에, 두 분자의 아세틸코에가 될 거고, 혐기적이다라고 하면 두 분자의 젖산이 만들어집니다. 에너지 변화는 호기적으로 돼서 아세틸코에가 됐다라고 하면 12ATP가 만들어질 것이고, 혐기적이다라고 하면 EATP가 만들어집니다. 젖산을 만들 적에 NADH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계산할 때 한 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두 줄로 계산해야 돼요. 두 개로 분해됐기 때문에, 그죠? 피루베이트가 두 분자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해당 과정에 대해서 에너지 변화부터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면, TCA 회로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아세틸코에가 들어와서 완전 산화가 된다는 것이 이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고, 이것이 완전 산화가 되었을 경우에 에너지 변화는 3개의 NADH와 1개의 FADH2, 그 다음에 1개의 GTP인데 이것은 ATP와 동일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하면 20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형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생성물은 TCA 회로에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이제 TC회를 돌지 않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뭘까요? 글루탐산이죠.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은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을 만들 수 있고, 옥살로아세테이트는 아스파르트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있고, 석시닐코에인은 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TCA 회로에서 중간 물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자전달계에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NADH는 2.55ATP로 계산을 할 것이고, FADH2는 1.5ATP로 계산을 할 거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전달계까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탄당 인상 경로는 해당 과정을 이제 우회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탄당 인상 경로는 세포질에서 이제 일어나고, 주된 조직은 지방 대사가 원활히 진행이 돼야만 하는 곳들에서 피하 지방이나 간, 적혈구, 부심피질, 유선이나 고환 이런 곳에서는 해당 과정보다 이 5탄당 인상 경로를 주로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반응의 첫 번째는 글루코즈 6인산이 리보스 5인산을 되는 그 과정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5인산을 만들면 이 5인산이 밑에 보면은 생성물이 뭐가 되는가 하면 핵산을 합성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에너지 변화를 중간에서 해보면은
두 개의 NADPH가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재에 우리가 봤으면 이렇게 네모난 책에서 맨 위쪽에서가 산화 과정, 밑에가 비산화적인 과정. 그래서 산화 과정에서 NADPH가 두 분자가 나왔어요. 윗줄에서. 나중에 그 기본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가?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때 NADPH를 조효소로 작용하는 대사에서 이걸 가져다 쓴다. 이렇게 했고, 리보스는 핵산을 합성하는 일을 하더라. 그 반응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밑에 반응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리보스 5인산이 이제 답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보세요. 리보스 5인산이 대사가 되어서 핵산을 만들러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핵산을 안 만들어. 안 만들면 어디로 가야 돼, 얘는? 해당 과정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근데 리보스가 쑥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 리보스가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려면 몇 개의 리보스가 있어야 이게 말이 마무리가 돼. 3개가 필요해요. 3개가 다 대사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으로 해당 과정에서 봤던 물질들이 있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룩토스 6인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글리셀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져서 TC 회로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두 번째 반응은 해당 과정으로 갈 수도 있고, 거꾸로 저게 진행이 돼서 위로 올라가면 다시 당신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대사다 그러면 그냥 NADPH를 만드는 것에 충실하고, 리보스를 만들어서 3개를 만들어서 준비가 되면 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건 우리가 아는 물질들이야. 그럼 어디로? 해당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낼 수가 있다. 그 에너지 양이 그냥 해당 과정이랑 비교했을 때 그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방 대사를 많이 하는 곳에서는 NADH가 아니라 NADPH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걸 통해서 NADPH를 주고 핵산을 합성하지 않는다 쳤을 때는 요걸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조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에너지 차이가 없다. 근데 만약에 핵산을 만들러 리보스가 가버렸다. 그러면 하나도 ATP는 만들 수는 없어요. 에너지는 만들어지지 않죠. 그죠? 거기서 다 소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되고, 이제 글리코겐 대사입니다. 글리코겐이 되는 곳은 간과 근육에서 이제 일어나고, 반응은 글루코즈가 글리코겐이 되거나 글리코겐이 글루코즈가 되는 과정까지 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 UTP가 UDP로 변하는 과정이 다른 대사에서는 없던 과정이 있더라. 반응은 갈락토즈에서 갈락토즈 1인산에서 글루코즈가 되는, 그러니까 글루코즈를 이용해서 글리코겐이 되는 것이 있고, 갈락토즈를 이용해서 글리코겐이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글라이코겐은 그런 두 가지를 보고, 중간에는 이제 UDP 글루코즈가 그 갈락토즈 대사를 할 적에는 도와줘야만 이 UDP를 갈락토즈가 받아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구체적인 것은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간과 근육에서 이 글리코겐 대사가 되어서 합성도 되지만 분해가 된다면 간과 근육에서는 글루코즈가 생성이 둘 다 되진 않는다 그랬어요. 간에서는 글루코즈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뭘 도와줄 수 있다? 혈당을 올릴 수가 있다. 간에서는. 그래서 혈당 공급이 가능한데 근육은 글루코즈 6인산에서 멈춰버린다 그랬죠. 글루코즈라는 혈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근육 내에 에너지원으로 되는데 이 이유는 근육에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효소가 없어. 글루코즈 6 포스파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야 6인산에 글루코즈 6인산에 있는 인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육에서는. 그럼 글루코즈 6인산에서 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폐기 처분하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글루코즈 6인산은 너무 할 일이 많은 물질이잖아요. 해당 과정으로 갈 수도 있고 오탄당 인상 경로로도 갈 수가 있고 갈 길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은 간이고, 근육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근육이고, 포도당이 되어서 혈당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은 간이다 라고 이제 글리코겐 대사를 보시면 되고, 자, 포도당 신생은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두 군데서. 그러면 이제 장소가 저기라면 포도당 신생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딜까? 기관. 그렇지. 간. 또 간과 신장이에요. 키드니. 콩팥에서 당신생이 일어납니다. 뭐 말해보세요.
입이 이까지 나왔어. 그 반응은 우리가 이제 포도당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비당원, 포도당이 아니라는 거죠. 당분이 아닌 비당원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부 해당 과정에 역반응이 되는 곳도 있지만 또 몇 군데에서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우회 반응을 하는 곳이 3곳이 있더라. 그게 당신생이고, 이 당신생이 되기 위해서 재료로 쓰이는 기질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당신생의 기질로 이용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1등. 젖산이에요, 젖산. 젖산이에요. 우리 몸에서, 이제, 당신생이 시작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동원될 수 있는 게 젖산입니다. 젖산, 그 다음에 지방산이 분해된 나머지 그 골격이었던 글리세롤 가능하고 당원성, 당이 될 수 있는 아미노산들, 이런 것들이 다 포도당 신생의 기질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회되는 단계는 우리가 아까 속도 조절 단계와 똑같은 부분에서 반대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루베이트에서 PEP가 될 적에는 2단계가 되어서 피루베이트에서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되고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된 다음에 PEP가 되는 요 2단계를 거쳐서 역반응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쓰면서 다른 효소의 도움을 받고 여기서도 글루코즈 6포스파타제에 의해서 이제 글루코즈가 완성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한 분자의 글루코즈가 생성이 되려면 피루부산 2개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에너지 출납이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이게 그럼 2세트가 필요하잖아. 포도당 하나가 되려면. 이게 지금 피루베이트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마이너스 6ATP가 소진이 되면서 당신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 신생 반응의 이제 예를 보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코리회로와 알라닌 회로가 둘 다 당신생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리회로는 해당 과정에서 그러니까 포도당이 대사가 되면서 만들어진 어떤 물질이 당신생이 된다는 거지. 뭘까요? 젖산이에요. 그러면 간에 가서 기질이 젖산이 이용이 되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알라닌 회로는 해당 과정에서 어디까지 대사가 돼야 돼요? 피루베이트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대사가 되지. 그리고 아미노기 전이 반응해서 글루탐산까지 돼서 이것이 알라닌이 돼야 되는 거죠. 요것이 바뀌어지는 거죠. 글루탐산에서 알라닌이 되고 여기 있는 알라닌이 간으로 가서 기질이 되면서 포도당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까 포도당 당신생의 기질에 보면은 젖산이 있었고 글리세롤이 있었고 아미노산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회로에서는 젖산이었고 알라닌 회로에서는 아미노산이 기질이 돼서 당신생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당은 이제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직으로 유입이 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갈락토주도 동일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프룩토키나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프룩토즈를 1인산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제 1인산이 되고 나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글루코즈로 이제 밑으로 가서 해당 과정에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PFK 아까 속도 조절 단계 위에 큰 거 2개 안 지나고 진입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글루코즈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프룩토스 1인산은 중성지방 합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사가 되는 그런 당류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는 프룩토스가 프룩토키나제에 의해서 1인산이 되는데 간 이외의 조직에서는 헥소키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프룩토즈가 6인산이 돼요. 6번의 인산이 붙는 반응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갈락토즈도 마찬가지로 조직으로 유입이 될 때 인슐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도 글리코겐이 되는 거 우리 아까 봤죠. 그죠? 갈락토즈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질환으로선 갈락토즈 혈증이 있는데 그 많은 대사 중에서 갈락토즈 대사 중에서 갈락토즈 1인산 유리딜 트랜스페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선천적으로 결핍이 되므로 갈락토즈가 제대로 대사되지 못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다. 헥소키나제에 의해서 프룩토즈 6인산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갈락토즈까지 우리가 크게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탄수화물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에너지원으로서는 포도당은 뇌나 적혈구 신경세포에서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간의 글리코겐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혈당을 공급해주고,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근육 자체에서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고, 체지방과 아미노산은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까? 당신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에너지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생까지 가기도 하고, 일부는 중간에 해당 과정이나 TC회로로 진입을 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에 진행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단백질 절약작용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탄수화물 공급 부족 시에는 체단백을 통해서 당신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잘 먹으면 이 단백질을 안 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절약이고, 간과 신장에서 당신생이 일어난다. 케톤증 원인은 당질 섭취 부족이나 오랜 시간 동안의 공복 또는 당질 이용이 부족했을 경우에 나타나는데, 이때 케톤증의 케톤증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옥살로아세트산이에요. 그죠? 옥살로아세트산이 부족해서 TC회로로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지방 분해가 진행이 된다. 지방을 분해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짝수개니까 2개씩 끊으면 뭐 20개짜리면 10개의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질 것처럼 계속 과잉에 많은 양의 아세틸코에가 나와서 그것들끼리 축합을 하고, 그리고 케톤체가 다량 생성이 된다. 케톤체의 생성은, 케톤체는 뒤에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케톤체가 아세토아세테이트잖아요. 아세토아세테이트는 탄소수가 몇 개예요? 아세토아세테이트 4개예요, 4개. 아세틸코에 2개가 결합되어 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사를 배워서 알지만, 아세틸코에 3개가 만나서,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HMG-CoA가 돼야 돼. 6개짜리. 그리고 2개를 버리면서 아세토아세트산이 되는 거고, 아세토아세트산이 만들어지면 2가지 작용에 의해서 아세톤이 하나 만들어지기도 하고 베타하이드록시 부티르산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보면 2개, 아니 4개, 3개, 4개거든요. 탄소수가 4개이고 얘가 3개이고 얘가 여전히 4개인데, 그러면 2개가 결합이 됐겠네. 그러니까 결론은 2개가 맞아. 근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3개가 일을 해야 2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아세틸코에 3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섭취 기준,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걸 봅시다. 에너지 적정 비율은 얼마로 잡았는가 하면 55에서 65로 잡았어요. 그 근거가 뭐냐, 70% 이상 섭취했을 때 건강 문제가 나타나더라 라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전에 70으로 했던 걸 낮췄습니다. 그래서 55에서 65가 됐다. 평균 필요량을 설정했는데 성인 경우 100g이었어요. 이것의 근거는 두뇌가 케톤체를 쓰지 않고도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그 기준량을 찾았던 거고, 찾아봤더니 그것이 곧 케토시스를 방지할 수 있는 양이랑 동일했던 거죠. 100g으로 했고, 그것은 근육 손실 방지도 근거가 될 수가 있다. 권장 섭취량은 변이계수 몇 퍼센트? 10%? 15%. 탄수화물은 15%에서 130g. 총 당류는 10에서 20%고, 이 중에 첨가당은 10% 이내로 합니다. 자, 식이섬유소는 식이섬유 수준과 만성질환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자료가 없던 시기에 만성질환이 주요 사인이 되지 않던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한국인 평균 식이섬유 추정 섭취량,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식이섬유소를 얼마나 먹는지 추정해서 그 양을 가지고 했더니 1000kcal당 12g이라고 하더라. 그걸 지금까지 2005년에 섭취 기준이 마련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거를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는 이유는 연구가 덜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12g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어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연구가 되는데 그 12 만들어 놓은 걸 아직도 다들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내 조절에 대한 거, 이제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혈당이 떨어졌을 때 공복인 상태에 반응하는 호르몬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분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간에서 당신생이 진행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촉진하면서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카곤부터 시작해서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내분비 기관을 해보면 글루카곤은 췌장의 베타세포이고 표적기관은 간이다.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이죠. 이제 알죠, 여러분들? 그리고 표적 기관은 간과 근육과 지방 조직에 주로 있고, 에피네프린, 코티졸, 갑상선 호르몬들도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 부신 피질에서 코티졸,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고, 이 호르몬들은 간과 근육에 반응하면서 혈당에 조절을 한다. 낮아졌을 때 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밑에 있는 화살표들을 보면서 보시면 봉복인 상태에서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면 간에서는 글리코겐이 분해가 되면서 되고 또 당신생이 되면서 혈당도 올라가고 케톤체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에서는 단백질 분해 많아지고 그래서 아미노산이 생기면 이 아미노산이 간으로 가서 당신생이 되면서 혈당을 올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근육이 포도당이 적기 때문에 지방산 이용하는 율이 높아지게 된다. 공복일 때는.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는 중성지방 분해가 증가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있는데 지방산은 간과 근육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글리세롤 역시 간으로 가서 당신생의 기질로 사용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간, 근육, 지방에서 혈당이 떨어졌을 적에 진행되는 대사들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식후에 혈당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글리코겐과 지방이 저장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인슐린이 나오고 췌장의 베타세포가 내분비 기관인데 이 인슐린이 작용하는 표적 기관이 어딜까요? 모든 조직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이 인슐린에 의해서 다 작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과 근육에서 글리코겐이 저장이 되고 또 간에서는 지방 합성도 됩니다. 지방에서는 또 지방 합성. 그리고 체내의 모든 세포는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돼서 반응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는 대사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에 대한 건데, 혈당 지수가 이제 먼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먹는 당의 양을 동일하게 했을 때에 대한 것으로서 식품 섭취에 따른 혈당 상승을 비교해 보는 건데, 이건 인슐린의 반응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은 포도당 용액 섭취 후 혈당 반응의 면적분의 식품 섭취 후의 평균 혈당 반응 면적. 우리 그래프 봤던 적 있죠. 그 그래프의 면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의 포도당을 이제 먹는 거죠. 정해놓은 양. 100g으로 할 때도 있고, 50g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면적분에 그만큼의 포도당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었을 경우의 면적을 계산해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해준 것이 혈당 지수라면, 혈당 부하는 혈당 지수 기준에서 1회에 먹는 식품의 양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단위를 표준화시켜서 나누기 100을 해준 수치로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1인 분량에 대한 것을 고려했어요. 양적인 개념이 식품 1인분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어져 있는 그런 지수로 우리가 봅니다. 당부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탄수화물에 대한 것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요. 이제 탄수화물과 식이섬유에 대한 기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텐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금 풀어보셨어요? 한 주에 뭐 한 단원을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최소 기본이면 기본, 뭐 기출이면 기출, 그 한 단위 정도씩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는 저하고 푸는 게 처음이면 안 돼. 반드시 미리 풀고, 풀다 보면 모르는 게 있잖아요. 책을 찾아서. 그러면 설명을 들으면 확실하게 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풀 시간이 없으면 문제라도 읽어보고 오세요. 전부 다. 이런 문제들이 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교재 1쪽이죠. 자, 이제 이런 표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탄수화물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분석 틀이다. 이 분석을 위해서 설정하게 된 기준이 무엇일까? 탄수화물은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두 가지가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하나는 에너지 적정 비율이 설정되어 있고, 또는 평균과 권장이 설정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설정되어져 있는 영양소가 몇 개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적정 비율도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3개라고? 2개지. 하나는 탄수화물, 하나는 단백질.
지질은 아직 에너지 적정 비율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탄수화물이 정해져 있는 2개 중에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분석 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균 필요량을 알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에너지 적정 비율을 알기 위한 그런 분석 틀이냐를 알아보려는 거지. 이건 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질환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어떻게 되면 70% 이상 먹게 됐을 경우에 이런 질환이 일어난다는 많은 연구들을 근거로 적정 비율을 잡은 거예요.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 비율을 찾기 위한 분석 틀은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뭐 공복, 인슐린부터 시작해서 쭉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료에 있는 것들을 그냥 제가 읽으려고 하다 그냥 띄웠습니다. 내용은 답은 다 동일해요. 거의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따라서 눈으로 읽어봅니다. 자, 탄수화물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 자, 여러분들 만성질환 위험 감소라는 건 우리는 어디서만 배웠어요? 근데 자꾸 이 말이 나와. 이 말이 나오는 거는 왜일까? 만성질환 위험 감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잡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트륨은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걸로 확정을 지었는데, 그거 말고 그것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권고치로 정해놓은 몇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에너지 적정 비율이 그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고 하는 게 뜻이 뭐예요? 에너지 적정 비율. 총 에너지 속에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영양소가 에너지로 몇 %로 사용이 됐느냐거든. 그렇게 들어가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탄단지 있고, 또 퍼센트라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포화지방산, 또 당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앞에 뭔가를 붙여야 된다면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권고치로 만들어진 에너지 적정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는 나트륨만 있어요. 근데 감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권고치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 것들, 퍼센트로 정리된 것들은 다 그러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으로는 총 에너지 섭취량 중에 탄수화물의 에너지 섭취 비율인 적정 비율을 설정하였고, 1세 이후의 모든 연령에서 55에서 65%로 정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55에서 65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시작되는 나이대가 언제인지도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1세 이후에 그렇게 된다. 그리고 성인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2015년에 55에서 2010년까지는 70%였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70%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가 55에서 6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것을 바꿀 근거가 없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봤을 경우에도 고탄수화물 섭취군이 저탄수화물 섭취군에 비해서 혈청에 있는 중성지방과 수축기 혈압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래요. 청소년들도. 그리고 고탄수화물 섭취를 했을 경우 성인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대사증후군의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대사증후군 표 우리가 판정해서 본 적이 있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그런 연구도 있었고, 따라서 성장기에 있어서 에너지 적정 비율은 성인과 같이 남녀 모두 55에서 65%로 동일하게 했다. 자, 노인 봅시다. 노인은 탄수화물로부터 에너지 섭취 비율이 노인의 경우 많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된 노인들을 봤을 때 복부 비만, 골격의 건강, 인지기능, 우울,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탄수화물로부터 에너지 섭취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내가 에너지 섭취가 2000 먹던 사람이 1000으로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500까지 떨어지면 이거 자체는 작지만 이걸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열량이 낮게 먹게 되잖아요. 섭취율이 주니까. 그래도 들어가 보면 탄수화물의 비율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에너지 섭취와 그 비율이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고, 노인기의 섭취 비율을 설정한 근거가 부족해서 이것도 성인과 같은 55에서 65로 했다. 또 임신수유부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적정 비율을 성인과 달리 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대로 55에서 65로 했다. 그래서 지금 연령대별로 55에서 65로 했던 이유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고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 1-2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져 있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식품 음료수가 근본이고 이것을 먹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형태는 총당류, 첨가당, 유리당, 가당 음료 형태로 우리가 먹었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지표가 뭐 공복, 혈당, 인슐린 민감도, 내당 등이 있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는 충치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당류에 대한 섭취 분석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노출 지표로 알려져 있는 요 네 가지는 한번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류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형태는 총당류, 첨가당, 유리당, 그다음에 음료로서는 가당 음료가 가장 많고, 가당 음료가 충치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단독으로 이렇게 충치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긴 글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요거까지만 봅시다. 당류의 에너지 적정 비율. 이거는 이제 당류의 섭취 기준 설정을 위해서 봤던 것이 뭐가 있냐면, 당류 섭취와 식사의 영양 밀도와의 관계, 당류 섭취와 대사성 질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총당류를 먹는지,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과학적인 근거들은 첨가당이나 가당 음료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우리 아까 네 가지 봤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 중에서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이 첨가당과 가당 음료수라는 건 거죠. 당류 중에서는. 그래서 유의미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냈고, 우리나라 대상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총당류를 통한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발생률과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었고, 특히 여자들에게서 이것이 더 많이 현저하게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당류를 통한 에너지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약에 총당류를 20% 이상 섭취한 군에서 봤을 경우에는 에너지, 단백질, 지질, 나트륨, 나이아신의 섭취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의적으로 20% 이상 먹었을 때는 감소를 한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감소가 되더라는 거지. 그리고 2015년에 그래서 총당류의 기준은 에너지 섭취량에서 10에서 20%로 하였고, 생애 주기별로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서 특별히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구분하진 않았다라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는 총당류의 급원 식품 중에서 어떤 것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총당류를 먹는데 첨가당은 우리가 아는 식품으로 해본다면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 속에 이 첨가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2015년 국제 WHO에서 당 섭취 기준을 고려하여서 총 당류 중에 첨가당의 에너지 섭취를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총당류를 10%로 했다. 근데 점차적으로 총당류의 섭취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은 이제 관리를 해야지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